일본 제국의 군대는 1억 옥쇄의 각오를 다졌다. 1억 신민이 모두 죽어 없어진다 해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였다. 그 무렵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4년 전 진주만 공격을 지휘했던 내각의 수상이자 황실의 일원인 고노에를 모스크바에 급파했다. 그의 손에는 일본의 비밀 문서가 들려져 있었다.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지 않는다면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 만주의 관할권을 모두 양보할 것이다. 다만 한반도의 식민 지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주와 태평양 열도에서도 떠나겠다는 일본이었어요. 오로지 한국만 남겨달라. 이것이 일본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스탈린은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동맹의 악수.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의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치 독일의 깃발은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 레닌의 무덤 위에 받쳐졌다.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독일이 패망하던 바로 그날, 스탈린의 붉은 군대는 극동전선으로 향했다. FDR had sought and received from Joseph Stalin an agreement.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유럽 전쟁 종식 후 두세 달 안에 대일전에 참여할 것이라는 스탈린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소련은 중국의 대련, 사할린,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를 약속받았죠. 루즈벨트의 뒤를 이은 트루먼은 그러나 스탈린에 대한 어떤 양보도 원치 않았다. 묘안을 궁리하던 그에게 때마침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원자폭탄의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에 충격을 주어 항복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인식됨으로써 러시아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트루먼은 넌지시 말했을 뿐이지만 스탈린은 이미 그것이 원자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스탈린의 얼굴을 봤을 때 스탈린의 얼굴은 어떤 움직임이나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트루먼의 계획은 신속하게 실행됐다. 45년 8월 6일과 9일 두 개의 원자폭탄이 일본을 강타했다. 트루먼은 스탈린과의 원치 않은 동맹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련군은 곧바로 참전을 개시했다. 얄타에서 약속했던 참전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만주로부터 출발한 소련군은 단 이틀 만에 한반도로 진입해 들어왔다. 일본군의 저항은 처음부터 격렬했다. 우리는 도시 안으로 진입해 나갔습니다. 청진 남쪽이었죠. 그곳에서 격전이 벌어졌어요. 일본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군은 매우 완강하게 저항했어요. 그들은 산으로 흩어져 올라가면서 우리 부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не была легкой прогулкой. 이 전쟁은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소련군에게 на корейской 단순한 территории. 산책 따위가 Только на 아니었습니다. кор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потерял 1960 소련군은 조선에서만 1963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죠. Если хотите, советская 소련군은 조선 땅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린 유일한 외국 군대입니다.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입한 바로 그날 밤 미 국무성은 긴급 회의를 수집했다. 스탈린에게 한반도를 통째로 내줄 수는 없었다. 딘 러스크 소령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Dean Rusk, they pulled out 딘 러스크는 잡지책에 있는 지도를 펼쳐 한국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선을 그을까? 서울이 있는 남쪽은 우리가 갖고 소련한테는 북쪽을 주지 뭐 그러면서 38선을 그었죠. 38선은 불과 30분 만에 그려졌다. 소련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미국은 소련이 부동항을 얻고자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것이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라 여겼다. 또한 과장된 정보였지만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 빨치산이 수천 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소련은 그들을 동원해 한반도를 붉게 물들여버릴 것이다. 미 국무성은 만주에 있는 수천 명의 한국인 빨치산들이 소련과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소련군은 거침없이 남진에 남진을 거듭했다. 그런데 돌연 그들이 멈춰섰다. 철원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조그만 공군기가 날아와서는 통신함을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멈춰섰고 병사들 중 한 명이 통신함을 주워왔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진군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심지어 서울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서울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련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곧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죠. 소련군의 조선해방전쟁은 끝이 났다. 그들은 제일 먼저 일제 감옥부터 열어젖혔다. 친일 부역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소련군이 들어오고 공산당은 친일파를 제일 첫째 숙청 대상으로 삼은 게 북한의 그 정책이에요. 이국에서는 친일파는 철저히 숙청을 했어요. 조선인들은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맞이했다. 소련군 사령관 스티코프는 자치기구로 생겨난 인민위원회를 인정하고 소련군은 보조 지원하는 역할에만 그쳤다. 그들은 북한에는 아직 사회주의를 도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스탈린의 훈령은 사회주의 전 단계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건설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련의 입장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이러한 두 세력이 연합한, 즉 말하자면은 일본에 반대하는 친일적인 요소를 배제한 이런 두 세력이 합자해서 연립적인 형태의 권력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련군이 제일 먼저 손을 내민 인물은 조선의 간디라 칭송받던 우익 민족진영의 대표적인 인물 조만식이었다. 당신은 카레스키워가 될 거이다. 조선의 일인자가 될 거이다. 그리고 김일성이는 군부나 맡기자. 미군이 도착한 것은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3주일이 지나서였다.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육군 24군단이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하면 소련군과 맞닥뜨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소련군은 없었어요. 그들은 38선 이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총 쏘고 이러는 상황은 아닌데도 이 미국 사람들 생각은
무슨 아츠나 무슨 사이판 같은 데서 전투하던 그런 생각으로 인천에 상륙했거든. 그러니까 어찌나 명령 막 쏘려고 그러고. 하지 중장이 병사들에게 내린 명령은 조선인들을 적국의 국민으로 간주하라는 것이었다. 그날 예기치 못한 죽음이 발생했다. 웰컴 아메리카 드시고 크게 드시고 성조기하고 태극기하고 들고들 나가셨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미군 있는 그 군함 있는 쪽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일본 경찰이 막았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패망국인데 니네들이 우리를 왜 제지하냐. 미군을 환영하러 나갔던 2명의 조선인이 일경의 총탄에 피살된 것이었다. 다음 날 미군은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36년 동안 펄럭이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그러나 그 자리를 대신한 건 태극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린 그때 한국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일장기 말고 다른 나라의 국기가 개양된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곳에는 몇 년 동안 성조기가 개양돼 있었죠. 미 점령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이날 아베 총독을 비롯한 일제 총독부의 모든 일본인과 조선인 관리들에게 기존의 임무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일제 경찰들은 해방된 조선 땅을 자유롭게 활보했다. 일경들의 보호 아래 12만 일본군이 철군을 서둘렀다. 해전국의 병사들로서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퇴각이었다. 끔찍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싸우면서 수많은 전사자를 했고 일본을 패망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일본인과 더 친해진 거죠. 일본인과 하지의 참모들 사이에는 일종의 동료의식이 싹 텄습니다. 하지는 총독이나 일본 경찰을 그냥 둔다든가 하는 식의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군은 군정을 설치하고 38선 이남의 조선인들을 직접 통치했다. 하지는 미 군정에 협력할 세력들을 물색해 나갔다. 영어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서요. 한국민주당에. 그러니까 미 군정하에서 꼬부랑 말하는 사람이 최고지. 말 못한 사람이 뭘 할게요. 미국 사람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미 군정하에서는 한국민주당이 여당이었었거든. 불행히도 미 군정이 즉시 떠올린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상위 계층이거나 지주이거나 일제 정권에 협력한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단지 우연이었을까? 하지는 미 군정 이외의 어떤 조직도 정부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포고를 내린다. 미군 진주 직전에 수립된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미 군정은 인민공화국을 해체시키고 지방의 모든 인민위원회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인민위원회는 남한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지방에서는 일본인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들은 지방의 행정기구로서 아주 잘 해내고 있었죠. 자발적인 자치기구로 탄생한 인민위원회는 남한에서만 146개의 지부가 존재할 만큼 대중적인 조직이었지만 미 군정은 이들을 공산주의 집단이라 여겼다. 군정청의 고문들은 인민위원회가 전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가 일부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받은 정보 보고서로 볼 때 공산주의자가 인민위원회를 장악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미군정은 한국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주체성, 자율성을 제약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익 세력이 주도하는 그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죠. (45년) 여름 38선이 처음 그어졌을 때 그것은 지도상에서나 유효한 단순한 군사 분할선에 불과했다. 우리나 미군들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했지 한국에 더 머무른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모두들 다행히 전쟁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그것이 분단의 시작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김일성 그 부대가 88군단이라 그러나 그게 이제 하바로브스크에 있다가 이제 와서 원산으로 상륙하고 그게 한 12일이나 그거대 되는가 뭐 소문이 이제 김일성 장군이 상륙했다 이런 얘기들이야. 그런 그들의 생각을 뒤바꿔 놓은 건 평양 군중대회였다. 김일성이 나온다는 소문에 15만 군중이 몰려들었고 대회장은 열광의 도가니를 이루었다. 김일성은 이들에게 전설 속의 항일 영웅이었다. 공설운동장에 아주 초만원을 이루는데 거기에 가서 고대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새파란 청년. 하지만 소련은 이날을 계기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레베데프 장군은 군중들이 김일성의 이름을 듣자마자 연단으로 돌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일성은 단지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이야기로만 전해 듣던 인물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메가도의 도움으로 이승만이 귀국길에 올랐다. 소련은 이를 두고 미국이 김일성의 대항마를 데려왔다고 평했다. 평양의 환영대에 엿새 만에 김일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승만이 남한 군중들에게 소개됐다. 이승만은 귀국을 알리는 첫 연설에서부터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맹렬한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승만은 귀국한 후 남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가졌는데 그는 공산주의자와는 협력할 수 없다. 이는 악성 전염병과 협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어요. 공산 세력의 위협을 가장 경계했던 하지에게 이승만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그 의자에 탁 앉으니까는 하지 중에 탁 하고 부동에 자세를 옆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데르르 셋다운 플레이어. 그러니까 땡겼어. 그러더니 앉는 거야. 야, 제일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야. 이어 미군정은 중경 임시정부의 김구를 불러들였다. 하지는 김구를 이승만을 보조할 만한 스튜어리에 빠져서는 안 될 소금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인들에게는 독립운동의 신적 존재이다. 그래서 임정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인 역량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러한 상징성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잇따른 귀국은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한껏 고조시켰다. 미 군정청에는 해방 후 4개월 만에야 비로소 태극기가 개양됐다. (45년 12월) 미 영서 3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로 모여들었다. 전후 미 해결 과제들에 대한 동맹국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 독립국가 건설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미국과 소련은 그 실현 방안으로서 5년간의 신탁 통치에 합의했다. 남한에 알려진 소식은 소련은 신탁 통치를,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이게 신탁 통치가 뭐야? 우리가 독립했는데 누가 또 우리를 외놈이야 뭐야? 우리를 갖다 신탁 통치하는 거야 뭐야? 즉각 독립이 될 줄 알았는데 일본군 패망하고 난 후에 신탁 통치는 이 말도 되는 소리 아니다 이거. 도저히 민족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 몇이 김구 선생을 찾아 들어갔죠. 찾아 들어가서 이거 김구 선생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거 반대를 해야 됩니다. 김구는 곧바로 임시정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좌우를 막론한 정계 지도자들이 경교장에 모였다. 30여 년 동안 일본 그 통치를 반대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이 패망하고 이런 마당에 있어서 연합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4개국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건 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참 우리가 결사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결의를 그날 저녁에 했습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임정의 결의에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다. 민주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데 5년 이내에 세운다고 하기도 했으니까 그 너무 긴 시간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저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가 저 사방에서 역적이다, 국적이다, 막 여단치다. 고하 송진우였다. 만약에 5년 후에 독립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그래서 제일 먼저, 신탁 통치를 지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놈부터 죽이자 해서 이 사람을 먼저 우리가 암살하기로 됐거든요. 12월 31일 반탁의 기치 아래 전국민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김구는 반탁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적으로 파업과 철시가 이루어졌다. 반탁의 대열에는 미군정청의 조선인 직원들도 참여했다. 김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결국 치안을 임시정부에 넘겨라. 미군은 한국에서의 행정을 멈추고 임시정부에다 모든 행정권을 이양해라 하는 그런 포고령이었습니다. 미 군정은 이를 쿠데타로 받아들였다. 하지는 김구를 소환해 원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 김구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 후부터 하지 장군과 미 사령부는 김구와 그의 동료들에 대해 상당히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좌익 계열에서 돌연 신탁 통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거리는 찬탁과 반탁의 함성이 뒤섞인 가운데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좌익 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옛날과 같은 신탁 그런 입을 해야지 않고 말하면 우리가 정치적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미숙하니까 그 정적을 쌓을 때까지 한 5년이라는 기간 둬서 도와주자. 신탁 통치 논란 과정에서 하진은 김구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승만이 강력한 지주였다. 반탁 정국의 주도권 역시 이승만의 손에 쥐어졌다. 그는 신탁 통치가 소련이 한반도를 적화시키려는 음모라고 몰아붙였다. 이승만은 만약 신탁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소련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문제에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된다면 소련이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2의 독립운동으로 시작됐던 반탁운동은 급속히 반소 반공운동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임시정부의 우익 독립투사들보다도 공산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들의 이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또 그들의 싸움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높았고 그 지지율이 훨씬 높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하진은 반탁운동이 다행히도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참반탁 정국에 있어서의 어떤 좌우 대립이 하지에게는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지는 임정의 반탁운동이 정부 수립운동으로까지 발전하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지했지만 반탁운동 자체가 반소 반공운동에 머무는 한 정치적으로 얻을 게 많았죠. 불리할 게 없었어요. 모스크바는 분노했다. 스탈린은 미군정의 태도가 양국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다. 타스 통신을 통해 모스크바 결정 과정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해버린 것이다. 애초 신탁 통치를 제안한 것은 미국이었고 기간 역시 5년에서 10년이었으며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우선 목표로 하는 5년 이내의 후견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중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상황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신탁 통치가 소련의 발상이고 소련은 한국을 점령하고 통치하려 한다고 왜곡한 것입니다. 하진은 서둘러 타스통신 보도를 통제했다. 미 국무성은 타스통신의 성명이 100%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하지에게도 이미 석 달 전에 알려주었다고 덧붙였다. 46년 초 공동의 적이 사라진 두 동맹국 사이에는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후 소련의 영향력이 동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었고 그것은 미국을 긴장케 했다. 모스크바의 대리대사 캐논이 이른바 긴 전문을 본국에 타전했다. 캐논은 그의 전문에서 스탈린은 팽창주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탈린에게는 적이 필요한데 미국이 완벽한 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스탈린이 밀어붙이고 있는 모든 지역을 봉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죠. 1946년 봄 캐논의 전문에 의해서 결정된 미국의 정책은 소위 강경한 인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소련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소련이 한국의 문제를 비롯한 많은 국제 문제에서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인내 정책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하진은 미소 간의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이승만을 의장으로 내세운 국민대표 민주의원은 미 군정의 적극적인 물밑 작업을 거쳐 탄생된 기구였다. 하진은 민주의원을 모든 주요 정당들을 포괄한 집합체이며 남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기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의원의 구성에 있어 좌익 계열은 철저히 배제됐다. 형식적으로나마 여운형을 초청했지만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양 선생님 말이죠. 건준을 파괴하고 이민공화국을 파괴한 미 군정이 조선 사람의 모든 그
평화의 정신을 위반해서 자주정신, 민주정신을 위반해서 하는 군정이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신했거든요. 내가 그때 라디오로서 들은 얘기는 여운혁 씨가 안에 들어왔는데 이 박사가 저거 누구죠? 그러니까 저 근로인민당 당수 여운혁 씨입니다 하니까 피플스 파티 이러고 저거 앉으라고 하고 28번째 자리가 김선이란 여자 자리인데 그 곁에다가 가서 앉으라 하니까 여운혁이가 나가버린 거야. 하진은 민주의원에 불참한 여운형에 대해 이제야 비로소 공산주의자로서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It wasn't at all certain who would win out. 당시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거나 누가 민주정부를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절실한 목표는 소련의 세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익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하진은 좌익 일소작전에 돌입했다. 미군정의 옷으로 갈아입은 친일 경찰들이 거기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우익에 의해 통제됐습니다. 인민위원회 조직을 발견하면 경찰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익단체의 테러 행위도 공공연히 자행됐다. 극우 결사단체인 백이사는 심지어 경찰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거 하다 보면 말이지 어디서 무슨 빨개들이 어디 막 대구에서 폭도 일으키다 뭐 일으키나 말이지. 그건 누구의 원조 받아요? 백이사에 와서 그게 좀 동원시켜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말이야. 다 아는 거거든. 그때에 우리 진영에서 공산주의자들을 그래서 많이 죽여서 마파강에 떼우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 한강에 말이야 겨울 나가보면 말이야 그 마대 말이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야 사람을 죽여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바로 가운데 가면 내려갔겠는데 그 강가에 그 모래사장에 있는 데서 말이야 보면 말이야 이 팔이 나와 있고 임시인민위원회는 기존의 인민위원회를 토대로 전 북한을 통치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 기구는 나중에 세워질 통일정부를 위한 임시기구였습니다. 임시인민위원회는 제일 먼저 토지개혁을 추진한다. 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 아래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됐다.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토지개혁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김일성은 그로 인해 대중적 지지 기반을 다져나갔다. 북한에서 개혁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남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정치적 목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일성에게 토지개혁은 남한에 대한 체제의 우위를 과시하는 일이었다. 김일성은 토지개혁의 성공을 자평하며 남한이 북풍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북에는 깨부자도 없고 바꿈난 사람도 적었어요. 그런데 전라도 그쪽으로 가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 그런데 있는 사람이야 뭐 다다익선이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북서 살다 와서 본 눈으로는 비참할 정도로 빈곤하더라 이게. 남쪽에도 소장농이 더 많으니까 남쪽은 뭐 북에보다 훨씬 더 소장농이 많으니까 대단히 그걸 환영한 거죠. 남쪽에서는 또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북쪽에 그것도 옳은 일이다. 남쪽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면 미군정은 일제의 공출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럼에도 식량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군정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는 늘상 식량 분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쌀을 줘야 할 거 아니야. 배급을 제대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쌀 배급을 제대로 조직화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나가니까 길가에 고기도 막 걸려있고 사과는 그냥 산것이 쎄있고 아, 왜 쌀만 먹으려고 그래? 고기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 이튿날 아침에 헤드라인에 사과 먹어라. 신문에 헤드라인에 사과 먹어라. 당시에는 식량이 모자랐고 쌀 배급 상황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군정청에서는 군정이 일제보다 더 좋은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51%만이 그렇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미 군정이 그만큼 인기가 없었어요. 그 후로 군정청은 그런 여론조사를 중지했습니다. 46년 3월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모스크바 합의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만남이었다. 회담은 처음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의 선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미국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익 반탁 세력들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소련은 모스크바 합의의 1.1획도 바꿀 수 없음을 못 박았다. 임시정부 수립은 모스크바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단체만을 협의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재빨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했죠. 미국은 자신들이 제안한 신탁 통치에 관한 합의를 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더 철저하게 삼상회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련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정당을 제외시키려고 하자 미국은 모든 정당을 동등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5월에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찬탁 반탁 시위는 계속되었다. 통일정부 수립의 위기를 느낀 김규식은 이제 신탁 통치 수용으로 돌아섰고 김구와 여운형은 좌우 합작을 도모했다. 이승만은 신탁 통치도 좌우 합작도 모두 거부했다. 당시 좌우 합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박사는 좌우 합작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박사는 나한테 아내와 이야기를 했는데 좌우 합작을 하느니 아이오와의 작은 농장을 사서 닭이나 치자고 했네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6년 6월 3일 정읍에서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대구로 왔습니다. 그 말은 하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읍 발언이라는 게 정읍서 제일 처음 그 얘기를 내놨을 따름이지 그 얘기를 하고 하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내가 이야기했어.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오전이 됐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 주장은 뭐냐면 메가더하고도 다 이해가 됐다 하면서 우선 일단 우리가 그 남북 간의 그 통일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 미국 사람이 모든 걸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맡기고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역시 그 이니시에티브를 취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한 말이다. 이제 그러고 어물거리고 넘겼어요. 미소공동위원회와 어떤 한국인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의한 정부 수립 이런 것이 자신의 헤게모니 하에 자신을 수반으로 한 어떤 정부 수립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는 판단을 일찌감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소운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 이승만보다 한 발 앞서 남한 단정론을 주장한 사람은 굿펠로우였다. 그는 이승만의 절친한 친구이자 하지가 신뢰하는 정치 고문이었다. 사실 미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상하고 있었다. 45년 11월 하지의 또 다른 정치고문 랭던이 작성한 보고서가 남한 단정 계획의 시초였다. 이른바 정무위원회 계획안이라 불리는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정무위원회가 국가수반의 선거를 실시하되 소련이 협력을 거부할 경우 38선 이남에서만이라도 이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랭던의 전문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신탁 통치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협력도 반대하고 남한을 독자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믿을 수도 없고 소련과 함께 협력해서 38선을 제거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세운 후에 미군이 철수해도 좋을 만큼 남한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대표 민주의원이 바로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김구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의원이 최고 정무위원회라고 말한 바 있다. (1946년 6월 3일) 그 이승만의 그 정읍 발언은 단선 단정의 효시가 아니라 그것은 미국이 구상했던 이 우익 세력 주도의 그 정부 수립 안의 그 완결적인 그 발언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실에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46년에 이미 38선은 허물 수 없는 장벽으로 굳어져 갔다. (47년 3월) 미 의회에서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은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 believe that it must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free peoples who are resisting attempted subjugation by armed minorities or by outside pressure. 트루먼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경제 원조 개시를 역설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소련과의 동맹을 위해 분투했던 마샬은 이제 소련과의 정면 대결을 선도하는 전사로 나섰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됐을 때 당시 국무장관 마샬은 지금은 잘 알려진 메모를 휘갈겨 썼습니다. 즉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남한을 일본 경제와 연계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DNHS는 놀랍게도 트루먼 독트린을 한국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치스는 또 한국이 우리가 방어해야 할 또 하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일부 상원 의원들은 에치슨의 말에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극동의 전쟁에 개입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마샬은 남한에 대한 6억 불의 경제 원조안을 제시했다. 그리스와 터키의 4억 달러에 크게 웃도는 액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곳이었고 미국 체제와 소련 체제 두 가지 체제가 실험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미국을 다녀온 이승만은 트루먼 독트린이 자신의 외교 때문이라며 허풍을 떨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정책으로서 채택했다는 것만은 허풍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
이후 한 차례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지만 그것은 결별의 예를 갖추기 위한 의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해 7월 통일 독립정부를 주장하던 여운형은 12번째 테러를 끝내 피하지 못했다. 해방된 지 3년째 한반도에는 두 개의 독립국가가 생겨났다. 떠나서 싸우러 갔다 사랑하는 아들 딸 넘어가다 약장 지는 것이 떠났다 월동원 월남땅 태양 눈부신데